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숨겨진 군사기술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산샤댐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한국의 정밀 억제력이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독일의 구조안전 전문가가 발견한 댐의 42% 응력 초과 문제와 한국의 1.8m 관통 기술이 만나면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이 12초 내 댐 붕괴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거대한 중국의 전략적 약점을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새로운 균형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베른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저는 유럽 재난안전기구 지하 3층 분석실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어요. 모니터 20개가 일제히 깜빡이며 중국 산샤댐의 구조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6개월째 계속되는 미세 균열 보고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제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1년째 구조안전공학을 해오면서 이런 패턴은 처음 봤어요. 균열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댐 상단부터 시작된 응력 집중이 특정 지점들로 향하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점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내부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시 구동시켰습니다. 3차원 구조 해석이 시작되자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외력 저항성, 압축 강도, 응력 분산도가 차례로 계산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상 범위 내에 있을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댐 상단 응력선이 갑자기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했어요. 이어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치 대비 42% 초과였죠. 제 손이 마우스를 놓쳤어요. 이런 수치는 구조물의 임계점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다시 돌려봤어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산샤댐은 생각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제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11년 경력 동안 이런 위험 수치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42% 초과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었죠. 구조적 한계를 넘어선 경고 신호였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이 결과를 보여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명확했어요. 산샤댐의 외력 저항성은 공식 발표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정 각도의 충격에는 예상보다 훨씬 약할 수밖에 없었죠. 화면 속 붉은 응력선이 제 눈에 계속 아른거렸어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약점을 노린다면 댐은 버틸 수 없을 거였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2%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뤄온 모든 구조 분석에서 이 수치는 언제나 무너질 쪽이 맞았거든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산샤댐이 가진 이 치명적 약점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니터 속 빨간 선이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부터 뭔가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저는 여전히 산샤댐의 42% 초과 수치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응력 집중 지점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런 취약성이 우연일 리는 없었거든요. 뭔가 체계적인 원인이 있을 거였어요. 점심시간 직후 제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국방기술원이었어요. 제목은 관련 기술 자료 공유였습니다. 저는 궁금해하며 첨부 파일을 열어봤죠. 정밀 탄도체계 관통 실험 결과라는 보고서였어요. 첫 페이지에 나타난 숫자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관통 깊이 1.8m였어요.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였습니다.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죠. 한국이 왜 이런 자료를 보냈는지도 궁금했어요. 실험 과정이 꽤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탄두 무게, 낙하 속도, 충격 각도까지 모든 변수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나름대로 과학적 접근을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모든 실험이 통제된 실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온도 20도, 습도 40%, 무풍 상태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었죠. 하지만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오래전 독일 국방부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실험실에서 완벽했던 결과들이 야외 테스트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왔던 기억이었어요. 바람 한 번, 온도 변화 한 번으로도 성능이 크게 달라졌거든요. 그때 배운 교훈이었죠. 한국 보고서의 사진들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탄두가 콘크리트를 뚫고 지나간 모습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상적인 결과였죠. 실제 충격에서는 파편이나 불규칙한 균열이 생기는데 말이에요. 저는 산샤댐 자료와 이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이 이 데이터를 보낸 이유가 조금씩 짐작됐어요. 자신들의 관통력으로 댐의 취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가설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했어요. 1.8m라는 수치가 과연 실전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요? 14년간 구조공학을 해오면서 이런 완벽한 데이터를 믿기 어려워졌거든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실험실의 1.8m가 실제 세계의 1.8m라고 믿는 건 과학이 아니라 희망이죠. 한국의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다시 산샤댐 분석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관통 데이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둘 사이에 진짜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주 금요일 오후 3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자 낯선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시아계였죠. 차분한 인상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하야시 나오, 국제인프라연구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일본계 이름이었지만 독일어가 매우 유창했어요. 저는 의자를 권하며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나오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산샤댐 자료들을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최근 제가 받은 한국 관통 실험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죠. 어떻게 그 자료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서랍에서 한국 보고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1.8m 관통력에 대한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실험실 조건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고 했죠. 나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오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광활한 야외 실험장이 보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평지였죠. 한국의 실제 관통 테스트 현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관심을 보이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이 나타났어요. 높이 3m, 폭도 3m 정도였습니다. 실험실의 작은 샘플과는 차원이 달랐죠. 진짜 건물벽과 같은 크기였어요. 제 심장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타이머가 떠 있었어요. 0.00초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탄두였어요. 엄청난 속도로 콘크리트를 향해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이 타이머에 고정되었어요. 충돌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0.04초 시점에서 탄두가 콘크리트에 닿았어요. 그 순간 블록 전체가 폭발하듯 무너졌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단 0.04초만이었어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나오에게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영상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탄두가 콘크리트 표면에 닿자마자 내부 구조가 연쇄적으로 붕괴되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실험실 데이터와 전혀 달랐습니다. 야외에서 실제 크기의 표적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0.04초라는 시간도 상상을 초월했죠. 나오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미세 분석이었어요. 탄두의 관통 과정이 프레임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물리 법칙에 정확히 맞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죠. 이론과 실제가 완벽히 일치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4년간 구조공학을 해오면서 이런 정밀도를 본 적이 없었어요. 0.04초 만에 3m 콘크리트를 관통한다는 건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물리 계산의 결과였죠.
제가 중얼거렸어요. 0.04초라니, 이건 과장이 아니라 물리 법칙을 정확히 쓴 결과야. 한국의 기술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어요. 나오는 조용히 태블릿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주고 싶었던 진실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 편견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주일 후 화요일, 브뤼셀 국제회의센터에서 아시아 인프라 안전성 검토 회의가 열렸어요. 15개국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산샤댐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참석했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제가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자료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리우젠이라고 소개된 40대 후반 남성이었죠. 국무원 안보기술 담당관이라고 했어요. 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샤댐의 42% 응력 초과 문제를 설명했어요.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의 정밀 관통 데이터를 언급했죠. 나우가 보여준 영상이 떠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기술 발전이 주목할 만하다고요. 특히 정밀 타격 능력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그때 리우젠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손을 높이 들며 발언권을 요구했어요. 의장이 허락하자 그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리우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그림자만 크다고 했어요. 실제 능력과 홍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중국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우젠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는 더욱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발표하는 수치들이 모두 실험실 데이터라고 했죠. 실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중국 측 주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우젠이 계속해서 한국 기술의 한계를 나열했습니다. 저는 점점 모서리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나우의 영상을 언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우젠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몇 초짜리 편집된 영상으로 뭘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실제 전략 환경에서는 수백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죠.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데이터는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우젠이 고개를 저었죠. 당신은 숫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비판했어요. 실제 군사기술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전문가들이 중국 측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유럽 대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도 검증이 부족하다며 동조했죠.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리우젠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루카스 씨는 한국의 선전에 현혹되고 있다고 했어요. 객관적 분석가로서 부적절하다는 거였습니다. 제 전문성까지 공격받는 순간이었죠.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당신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국기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우젠은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중국의 위상과 경험을 강조했죠.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굴욕감에 빠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과연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나우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0.04초의 관통 장면이 여전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리우젠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브뤼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나우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했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나우가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국 국방기술원에서 직접 받은 자료라고 했어요.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죠. 봉투를 열자 중국어로 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산샤댐 구조 안전성 내부 평가서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구한 거죠? 나우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몇 년 전부터 중국 내부 자료를 수집해왔다고 했어요. 정보기관이 아니라 순수한 기술적 관심에서였습니다. 댐의 실제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놀라운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자체 평가에서도 산샤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외력 저항성이 공식 발표보다 훨씬 낮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42% 초과와 비슷한 수치였죠.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있었어요. 고각 충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특정 각도로 정밀 타격이 가해질 경우의 시나리오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중간 부분에서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했어요. 산샤댐, 고각 충격 12초 내 상단 붕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2초요. 저는 나우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같은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댐의 치명적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 리우젠이 그토록 강하게 부인했던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나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브뤼셀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중국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저는 한국의 0.04초 관통 데이터를 떠올렸어요. 만약 그 정밀도가 실제라면 12초 붕괴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겨눌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중국의 대응 계획이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보강 공사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카페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숨기고 있는 건 한국의 능력이 아니라 중국의 두려움입니다. 브뤼셀에서 리우젠이 그토록 공격적이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진실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우리는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논의했습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의했죠.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였어요. 한 달 후, 다시 브뤼셀 국제회의센터에 섰어요. 이번에는 아시아댐 안전성 재검증 특별회의였습니다. 20개국 전문가들이 모였죠. 저는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어요. 확신에 찬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리우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해 보였어요. 중국 대표단도 지난번과 같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제 편에 있었거든요. 의장이 제 발표 순서를 호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굴욕이 떠올랐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제 손에는 중국의 내부 문건이 있었거든요. 저는 화면의 산샤댐 구조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42% 응력 초과 문제를 다시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중국 자체 평가 결과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우젠의 표정이 경직되기 시작했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국의 관통 실험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나우가 보여준 0.04초 영상도 함께 상영했어요.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3m 콘크리트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었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이 데이터는 실험실이 아닌 실제 야외에서 측정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정밀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중국 내부 문건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어요. 산샤댐, 고각 충격 12초 내 상단 붕괴라는 문장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리우젠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탄두의 고각 낙하 궤적을 화면에 구현했어요. 산샤댐 상단부를 향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응력 수치가 실시간으로 계산되기 시작했죠.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100%, 150%,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187%에서 그래프가 폭발하듯 무너졌어요. 연쇄 붕괴 시뮬레이션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참석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2초 만에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시뮬레이션은 충격적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리우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항의하려는 듯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데이터는 중국 자신들의 분석 결과였거든요. 반박할 근거가 없었죠.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멈추게 만드는 정확성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파괴가 아니라 억제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어요. 정밀함이 가진 진정한 의미였죠. 유럽 대표가 질문했어요. 이 기술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냐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물리 법칙에 기반한 정확한 계산이라고 했죠. 더 이상 추측이나 희망이 아니었어요. 미국 대표도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변수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리우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더 이상 한국 기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날 저는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정밀성이 세계에 제대로 인정받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브뤼셀 회의 후 2주일이 지나자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국제뉴스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도가 매일 나왔거든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다뤄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유럽안보연구소였습니다. 긴급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동아시아 군사 균형의 새로운 변수라는 제목이었죠. 한국의 정밀 억제력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발표한 데이터들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도 뒤따랐어요. 그들의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정밀도와 중국 인프라의 취약성을 연결해서 분석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시작한 분석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공동 보고서를 발표한 거예요. 동아시아 안보환경 재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가 제시한 한국 기술 분석이 있었어요. 공동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 언론에 인용되었습니다. 중국 억지의 핵심 변수는 이제 한국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가였거든요. 국제학술지들도 연이어 특집을 다뤘어요. 정밀 타격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제 이름이 여러 논문에서 인용되었어요. 브뤼셀에서의 발표가 학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였죠. 나우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일본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어요.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는 현실적 접근이었죠. 저는 텔레비전에서 토론회를 지켜봤어요.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과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모두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영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크기가 중요한 시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확도의 시대라는 거였죠. 정확히 제가 느끼고 있던 바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도 바로 그거였거든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의 억제 모델을 연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어요. 거대한 물량이 아니라 정밀한 타격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전략 이론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 전 받은 초청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 분석의 선구자로 인정받은 셈이었죠. 몇 달 전 굴욕을 당했던 제가 이제는 주목받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독일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밀 억제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는 거였어요. 한국 모델을 참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럽도 이제 새로운 접근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힘의 크기가 아니라 정확도가 시대를 바꿉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거대함보다는 정밀함이 더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마르틴이 웃으며 말했어요. 루카스가 세계를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진실을 드러낸 것뿐이라고 했죠. 진짜 세계를 바꾼 건 한국의 조용한 혁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했고 세계가 더 안전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정밀성이 새로운 평화의 기반이 되고 있었어요. 한 달 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오늘 한국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국방부 차원의 공식 성명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정오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장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밀 억제 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의 진정한 목적은 평화 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침묵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소란스럽게 과시하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존재하는 억제력이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표현이었죠. 장관은 계속해서 한국의 원칙을 밝혔어요. 이 기술을 절대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억제력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거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한국이 국제공동감시 체제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국 기술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였죠. 이런 자발적 제안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했어요. 상호 이해를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협력을 제안한 거였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억제는 소리치는 힘이 아니라 들리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힘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진정한 강함의 정의를 완벽하게 표현한 문장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세는 성숙한 국가의 모습이었어요. 기술력을 과시하는 대신 책임감을 보여준 거였죠.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중국의 반응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온건했습니다. 한국의 평화적 의도를 환영한다고 했어요.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리우젠의 강경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일본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오가 전화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과거의 갈등을 뛰어넘는 현실적 접근이었죠. 미국과 유럽도 한국의 발표를 높이 평가했어요. 책임감 있는 기술 강국의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달 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지혜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철학도 훌륭했거든요. 한 달 후 동아시아 긴장지수가 크게 하락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군사적 대립 대신 대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억제력이 실제로 평화에 기여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힘은 사용하지 않을 때 가장 강하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억제하는 절묘한 균형이었어요. 그날 저녁 나오와 통화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평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힘의 과시가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를 통해서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세계가 더 안전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의 정밀한 기술과 성숙한 철학이 새로운 질서의 기반이 되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평화의 시작이었죠.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